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의견, 댓글, 질문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인증 이벤트 진행합니다. 곽우신 기자,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에서 우선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시고요. 또 실시간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신 뒤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사진을 전송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당첨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치킨 교환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5분 생방송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불금의 치킨은 정답이죠. 더군다나 오늘 뭐 축구까지 있잖아요. 예, 국가대표팀 축구까지 있는데 이게 배달이 그때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미리 해야 될 텐데 이거 35분에 시키면 이게 2시간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네,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밝힌 내용이죠. 곽우신 기자, 오늘이 취임 딱 한 달째라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벌써부터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하. 취임이 딱 한 달이 됐고요. 예. 뭐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 초대내각 구성 등 참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별로도 평가가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네. 상반된 서로의 평가를 나눠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 우선 그러면 세 분의 성적 매긴 그 결과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분 거 들어보고 하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첫 그걸 될지 몰랐는데 저는 다른 분들이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80점이요?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90점 이상을 주면 사실 굉장히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해서 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일단 도어 스태핑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출퇴근길에 적극적으로 언론인분들과의 소통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아니니까 좀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뭐 네.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오늘 것까지 해서 총 13회 정도의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간의 기자회견을 포함한 언론과의 소통이 한 11회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한 5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정부의 소통 횟수에 비해서 한 달 만에 상당히 횟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한 것이죠. 물론 뭐 네. 내용 적인 평가나 또 간단한 약식 기자회견이었으니까 또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평가할 지점이 있다. 또한 앞으로 있어서 어떤 청와대 개방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누적 신청자 수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다만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데 민주당 쪽 패널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국가적인 큰 아젠다가 제시됐으면 좋겠다. 아하. 이 부분에 저도 좀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네. 코로나 시기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도 좀 바쁜 시간인 건 알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뭐 굉장히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주성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던지긴 했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앞으로의 5년간 어떤 아젠다를 가져갈지 그게 이제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0점을 깎은 부분이군요. 네. 정무적 판단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평가 불가. 평가 불가. 왜냐하면 예. 윤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뭘 일이 중요하지 이라고 예.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라고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던 거. 그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그거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경을 통해서 네. 소상공인들의 피해 지원, 코로나 피해 지원을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을 지켰던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기자들도 질문을 했었고 또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긴축 경제로 들어가고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데 네. 우리는 여기다가 돈을 풀어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을 했어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대통령께서는 그럼 뭐 소상공인들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내각에 주문했던 게 뭐냐? 물가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 돈 같단 풀고 말이에요. 물가 잡고. 예.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 신박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평가하기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 65점 정도. 65점이요. 네, 꽈락은 면했다. 네, 꽈락은 면했습니다. 꽈락은 면했지만 뭐 썩 훌륭한 점수는 아닌 상황이죠. 물론 앞으로 점수를 더 딸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네. 초반에 까먹고 있는 점수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다만 이제 추세를 보면은 처음에 많이 까먹은 점수를 조금씩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긴 한데 이게 이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자살골도 계속 많이 넣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난타전이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가장 많이 까먹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실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인사. 예, 예. 검찰 관련 인사 출신으로 인사들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게 약간 도어 스태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정부는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대통령의 메시지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팩트도 틀리고요. 팩트도 네, 틀리고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민변 출신 다 해봐야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 출신 지금 뭐 대통령실, 청와대 다 내각, 대통령실과 내각 합쳐가지고 15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잘못된 허위 정보를 대통령의 입으로 기자들한테 자꾸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가 하면은 전 정부도 그러지 않냐, 전 정부 어땠냐, 이거 많이 보던 것도 데자뷰 같지 않나요? 이게 사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전 정부 탓을 하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왜 자꾸 전 정부 탓하냐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 전 정부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새 정부니까 아까 네. 임승호 전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새 비전과 가치를 좀 보여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어떠세요? 임승호 대변인, 대변인 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텐데, 스태핑이 말이죠. 유럽의 그 수상들, 오랜 정치 생활 끝에 하신 분들은 능수능란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정치 생활도 오래 안 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팩트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좀 저는 부담스럽지 그래서 않으세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이 하면 왜냐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숨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냥 출근길에 경호 받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기자들의 질문에 부딪히면서 기자들의 우선순위 질문에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선적인 아젠다가 이것구나를 이 질문 순위에 따라서 우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아하. 도어 스태핑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런 것을 얻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겠죠. 또 네. 실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대통령으로서 실수가 나왔을 때 비판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수정을 할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시사 맛집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분의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우선 가장 지금 아쉽고 앞으로 이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뭘까요, 이종훈 평론가? 저는 야당과의 협치 문제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좀 귀담아 경청했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후보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제도 경제 전문가들을 많이 등용하고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검사밖에 지금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사가 경제 전문가, 사회 전문가, 복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던 후보 시절에 본인의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은 혹시 어떤 것이 가장 지금부터 꼭 필요하다 느끼세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 출신과 관련해서 사실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임명된 금감원장의 경우에도 사실 관련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 공인회계사. 다만 좀 비검찰 출신의 인사도 등용해야 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권성도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지금 당장 내각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는 검찰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후
있는 인선에서는 이제는 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야당과의 협치를 하려면 어쨌든 야당의 비판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고 억지스럽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허용해 주는 게 지금의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정치거든요. 더군다나 대선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이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검찰 출신 중에서 전문가를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 천천히 검토해보는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꼭 아는 분야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추천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곽우신 기자.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에 이제 포함이 돼갖고 예. 수치까지 나왔죠.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주관식으로 먼저 한번 돌린 다음에 네. 답변이 유의미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객관식으로 돌려갖고 수치를 통계해내거든요. 네. 일단 이 조사에 잡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하. 사실상 이 한동훈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준 추미애 전 장관 등께서 뭐 이렇게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소통령 관련해가지고 여러 지금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일단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좀 자세를 낮춘 듯한 행보를 최근에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냥 지금 이제 막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 네. 정말로 좀 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나왔던 지적들을 잘 받아들이고 진짜 뭔가 본인이 법과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하잖아요.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지지율이 사실 오르느냐 마느냐 정말 본인이 잘하면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잠깐 반짝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그만큼 상징적 인물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이 점을 염두하고 특히나 뭐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 등과의 재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네. 모르겠어요. 본인은 약간 피해자로서 좀 억울한 게 있으시긴 하겠지만 본인 사실 뭐 핸드폰 뭐 관련해가지고 딱히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법과 원칙을 가장 전면에서 수행하는 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의 상징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부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국회가 지금 안 열려서 한동훈 장관이 어떠한 지금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법사위 열리면 아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 안주 임승호 대변인 준비했는데 준비된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을 소위 이중석계로 몰아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네, 지난 수요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KBS 라디오 인터뷰한 내용 그리고 어제였죠. 인천공항에 입국할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임승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 여기에서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SNS에도 좀 이제 전 대변인이니까 그냥 네. 좀 수위 높게 글을 썼었는데 네. 정말 솔직한 말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건설적인 논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이도 비판할 수 있고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얼마든지 터놓을 수 있죠. 근데 네. 그 논란이 어떻게 됐냐면 정치 선배를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간다든지 뭐 다선 중진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늘 그랬듯이 지금쯤 되니까 또 양비론을 시작해요. 이준석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그릇을 보여줘야 된다. 뭐 대선배가 말하는데 왜 그렇게 수위 높게 말을 하냐.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이전 뭐 어떤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는 몰라도 더군다나 그래도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정진석 의원이 말한 것을 보면 사실관계의 왜곡에 관한 문제였어요. 네. 어떤 걸 문제 삼았냐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행과 관련해서 안보 라인에 우려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공천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잡음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중심을 못 잡았다 이거였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도부와의 오찬이었나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특사까지 뭐 고려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대통령실 내에 누군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고위 관계자의 안보 라인에 어떤 걸 알고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놓고 네.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소위부답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웃으면서 넘기겠다? 이게 웃어 넘길 사안인가요? 그냥 묵묵부답이죠.
소위 부답하려면은 본인이 어떤 라인으로부터 그런 걸 들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세에 몰리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최재형 의원이 무슨 이준석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협 쇼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대표에 네.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당내 지금 특히나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칭찬을 했던 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왔는데 이분에 대해서 뭐 친이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은 공관위원장 앉았으면 본인도 친이계인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논란을 불붙여놓고 결국에는 속된 말로 얘기하는 싸가지 논쟁, 나이 논쟁 이런 걸로 무마시키려는 이 행태가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매일 이준석 대표 나이 몇 살인지 세어보고 이런 식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네.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답답하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예뻐서 지난 대선에 정권 교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경제 좀 살려보라고 네. 정권 교체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표를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지낸 당의 중진이 네. 지금 이렇게 험한 말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또 승자가 누가 돼서 무엇을 얻든 간에 그게 국민이 정권 교체 시켜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하.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근데 임승호 대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비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밥그릇은 이미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데 무슨 밥그릇 싸움을 하겠어요. 사실관계 이게 뭐 아니, 당권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당권 경쟁도 아니라고 보고 당권 경쟁은 아니다.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음해라고 봐야죠. 이걸 어떻게 당권 경쟁이라고 보겠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새벽 공습 경보 맞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당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갔는지 흔쾌히 허락을 했는지 흔쾌하지 않게 그냥 가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교부의 허락을 받고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위 관계자의 어떤 익명을 빌려가지고 안보 라인에 우려가 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당권 경쟁으로까지 수준도 아니라고 보고 아니 제가 한마디만 정치적 드리면 음해라고 음해다. 이게 양비론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라고 예. 표를 몰아주고 지지를 보냈는데 네.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눈살 찌푸리는 게 정상이죠. 이게 양비론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준석 대표 이렇게 해야죠. 정진석 부의장님의 어떤 그런 고견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뒤로 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SNS에 열받아서 글 쓰던 사람이 이제 와서 속된 말로 캥기니까 저렇게 이번에는 강하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 정진석 부의장이 말한 소위 그 안보 라인에 대한 우려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론 그런 말씀도 저는 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심지어 정미경 최고나 최재형 의원에게까지 상처를 주신 분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왜 흥분을 하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비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참 이게 저 당의 나쁜 버릇이죠. 네, 되게 네. 약간 좀 권위주의식으로 작동하는 오랜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나이 그럴 수- 따지고 이런 거요. 네, 그렇죠. 네. 정치 선배로서 진짜 선배는 그렇게 조언하지 않겠죠. 페이스북에 그런 식으로 선배면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음해다 어쩌고 하셨는데 그럼 왜 음해를 했을까? 정진석 의원이 저는 뭐 이거를 바로 당권으로 연결시키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되게 얽혀 있거든요. 24일에 이제 윤리위라든가요. 그렇죠. 이제 윤리위에서 예. 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수준의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결과에 따라 무조건 여파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 경고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드는 분들은 이게 거취에 대해서 뭐 표명을 해라, 자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또 흔들겠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될 때부터 탄탄한 조직 기반을 가지고 된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된 사람이에요. 신규로 이게 영입된 당원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뭔가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 밀어준 거다 보니 그런 든든한 바람을 탄 뒷배가 있고 이슈 메이커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당에서 되게 뿌리 깊게 이준석 개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당내에는? 네, 당내에서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 중에 만약에 옛날처럼 누군 친이야 누군 친박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 대표가 이런 공격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붕 떠있다 지지 기반 자체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지역 당협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 모아주고 그런 게 이제 깨지고 있으니까요. 네. 본인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로 공격을 한 거고 지금 윤핵관 중에 최고 이제 맏형으로 불리고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께서는 아마도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염두를 해두고 조기 전당대회가 어떻게든 치러지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네. 최대한 윤석 대표에게 스크래치를 낼 만한 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을 때 이 문제 제기를 한 것부터도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 의원이 간과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에 간 와중에도 윤석 대표는 SNS 열심히 할 거라는 반격이 있을 것을 예상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오히려 역습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이 되게 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전통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 대표가 누적된 이 데미지를 안고 귀국해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는 마치 윤석 대표의 해명식의 기자회견을 열어야 됐는데 시차 동안 쌓인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심지어 라이브로 인터뷰까지 했으니까. 오히려 윤석 대표 귀국했을 때 그 자리는 정진석 의원을 성토하는 자리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아무튼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이준석 대표가 머리를 잘 쓴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성호 대변인 어쨌든 음해를 한다면 의도가 있을 테고 의도는 결국은 당권 차기의 그 총선 공천과 관련된 룰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어떤 지도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결국엔 혁신에 관련 논란이라고 봐요. 네. 저는 뭐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 자유를 우선시한다는 보수 정당의 중진 의원이 그걸 진심으로 자기 정치라고 믿었으면 그렇죠. 혁신위를 까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그건 그거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혁신위가 본질이라고 보는데 저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혀놓은 상황이고 최재형 위원장이 뭐 이준석 대표가 시킨다고 그거 어디 지명받아가지고 어떻게 공천을 이준석계에 유리하게 할 그런 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계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계라고 불릴 만한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혁신위를 꾸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당을 만들고 싶었으면 공관위원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대변인 왜 토론 배틀을 해요? 그냥 본인 말 앵무새처럼 뱉어줄 사람을 그냥 앉혔으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혁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당대표가 다른 분이 오면 그냥 다 엎으면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모든 걸 다 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혁신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PPAT처럼 결국에는 국민적 수준에 맞는 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PPAT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뒤집어 엎으면은 굉장히 역풍이 세게 불 것을 아니까 지금부터 속된 말로 차단을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PPAT가 뭐죠? 홍보가 잘 안 됐네요. 지방선거 때 이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대상으로 시험 최소한의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임성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혁신위를 띄웠는데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24일 윤리위에 대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기적으로 그때 띄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날 곧바로 띄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오래 몸담은 배지들, 의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공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승리했던 전당대회와 다음 전당대회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그 전당대회예요. 총선 직전이니까. 그렇죠. 가장 파워 게임이 치열할 때거든요. 치열한 전당대회가 되는데 이 전당대회를 뒤로 그 정상적인 일정대로 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당길 거냐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냐 이 부분이 있고 그런데 고민 중인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이라는 걸 띄웠어요. 이건 뭐냐면 공천 시스템의 룰과 방법을 정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성호 대변인 한마디만 여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들레 모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좀 반박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런 걸 안 띄웠겠죠. 만약 윤리위를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진 의원들 불편해지는데 더 윤리위에 압박 넣어가지고 이준석 대표 자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는 해석의 문제고 갑자기 민들레 모임이니까 민들레 모임은 뭐 이름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민심을 들어볼래라고 해가지고 민들레 씨앗처럼 여러 곳에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2018년쯤에 민주당에서 부엉이 모임이라는 걸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민들레 모임에 속했다라고 보도되는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부엉이 모임도 결국에는 다 그렇게 친목 모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친위대 되는 거다라고 세게 비판을 했어요. 저희 당이.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민들레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고 설득을 해도 그때 저희가 해놓은 게 있는데 또 그때는 되고 지금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좀 민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비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성동 의원은 비판하고 두 분이 한 편 아니었나요? 원래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정진석 부의장도 한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래서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원래 대선이 끝나고 대선을 승리한 쪽에서는 예.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집니다. 공신들 간에 네.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싸우게 되고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나옵니다. 제가 뇌피셜을 조금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 윤석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할 때는 본인이 당권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당권 그 도전으로 나가기는 좀 모양새가 무리하죠. 너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윤핵관 안에서도 결국 누가 이 당권을 가져오는지가 꽤나 중요한 문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석 대표가 하는 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몇몇들이 흔드는 것처럼 완전히 엎어버리게 되면 네. 자기한테도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희 네. 추측입니다. 그럼 예. 당권을 노리는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네, 돼요. 그러니까 더 안 지금 되잖아요. 세게 몰아붙이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안주 만나봐야죠. 이종원 평론가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겠고 대신 화물현대의 이런 행동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혁신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운임 일몰 폐지를 위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화물연대 측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이종원 평론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우려스럽다 아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어스태핑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총파업과 관련된 입장을 물었을 때 아니, 노사가 법적으로 잘 해결해라. 정부가 이런 데 개입하는 걸 자꾸 모양새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팩트도 틀렸어요. 네. 화물연대는 법정 노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교섭권을 갖고 있는 노조가 아닌데 음흠.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요? 네. 게다가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경우에 핵심 쟁점이 앞서 오디오에서 나왔습니다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올 연말까지죠. 안전운임이라는 네. 게 화물 차주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임시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법률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예. 올해 연말에 이제 폐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 그 차주들 같은 화물 기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폐지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일몰제로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화물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주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것 때문에 운임비가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너무 많이 비용 든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빨리 없애라라고 예. 얘기해요.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게다가 화물연대는 법적 교섭권도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노사가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법적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거잖아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또 원희룡 장관이 했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일몰제 입법사항이니까. 폐지 문제는 예. 국회 입법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나선다는 건. 네. 여야가 풀어야 돼요. 근데 여야도 빠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팩트는 이 문제를 해법을 내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력을 주문해야 되는데 네. 노사가 해결해라 아하, 라고 법적으로. 얘기해버리고. 예. 임성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뭐 그냥 정무적으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모양새를 띄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런 발언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자율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뭐 화물연대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을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켜보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뭐 안전운임제의 뭐 당위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물론 이 제도의 어떤 유효성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안전운임제라는 건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나 부상자 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3%, 8% 이 정도로 줄었는데 예. 오히려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증가를 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서 과연 안전운임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냐 이것에 대한 탐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 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을 했다가 2016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비용 문제나. 그래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같은 제도보다는
일일 운행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네. 이러한 논의들이 빨리 국회에서 논의돼야죠. 사실 뭐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또 국회로 돌아가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원구성이 민주당이 이제 원구성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때문에 이제 뭐 너희가 여당인데 왜 우리 탓을 하냐 뭐 이런 식의 논쟁만 있어서 저는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도어 스태핑이나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뒤에서는 이제 여야의 어떤 정치력을 주문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네. 저는 거기에 앞서서 우선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우신 기자. 예. 일일 운행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가 52시간 넘어도 원하는 사람은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 아니었나요? 120시간 근데 일일 운행 시간 일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한한다 그러면 근데 무슨 휴식 시간을 더 줘?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노사정 대타협 예, 이제 해외 여러 사례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서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또 아니 입법 문제하지만은 국회 가서 안 움직이면 정부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발의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 조율안 마련할 테니 여야가 빨리 나서서 해달라. 또 여당한테 통해서 가지고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려고 권력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뭐 80년대 방임 국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안전 운임제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 자리는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경제지들 뭐 무슨 뭐 이제 노사 이제 뭐 갈등 국면만 부각시켜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거시 경제가 무슨 피해를 입었고 뭐가 난리가 나고 있고 이런 갈등 국면만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임승호 전 대변인께서 뭐 통계를 일부 인용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의 처우만 관련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중개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 운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당연히 과적하고 많이 싣고 과속하죠. 그럼 그 과적하고 과속하면 그걸 누구에게 피해로 돌아옵니까? 고속도로 달리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인 거거든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해외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원칙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 사례를 얘기했는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유가가 이제 급등하고 고유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거기는 기름값이 워낙 싼 곳이에요. 우리보다 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화물차주가 기름값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유가와 경유값이 올라서 화물차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10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고 부모고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문제 그리고 그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임승호 대변인 말처럼 좀 국회 역할도 요청하고 여야 노력도 압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되겠죠. 그런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